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나가 자신의 주소를 임의로 변경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죠. 어머니는 집을 팔고 5천만 원을 주겠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법정에서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어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주인공은 홀로 남아서 어머니의 술주정을 30년째 받아내고 있었죠.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매일 밤 술에 취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상황을 말입니다. 누나는 명절에도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을 때도 어려운 날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받으러 가끔 제주도를 다녀오셨죠. 세 사람은 가족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활 반경은 남처럼 멀었어요. 누나는 자신만의 삶을 살았고 어머니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주인공만이 홀로 그 모든 짐을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삶에 누나의 그림자가 불쑥 끼어들었죠. 주인공이 모르는 사이에 누나가 자신의 아파트, 갭 투자를 위해 주인공의 주소를 누나가 사는 집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어요. 본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거든요. 통지서는 주인공의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죠. 면허 취소 통지서가 누나의 집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행정재판 끝에 간신히 구제받았을 때 뒤늦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죠. 누나가 그걸로 2억 넘게 벌었다더라. 누나는 주인공의 주소를 이용해서 아파트 갭 투자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주인공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피도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가족이니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3번이었어요. 같은 말 같은 술 냄새 같은 울부짖음. 문이 열리면 시작되는 싸움. 밀쳐지는 손. 경찰의 파란 불빛이 집 안벽을 타고 흔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술에 취한 어머니가 밤마다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돈 달라는 말. 아들이 밉다는 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말. 주인공은 매일 밤 이런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2번은 말로 끝났지만 3번째에야 경찰이 말했습니다. 위기가정 연계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경찰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날 누나가 집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죠. 주인공은 누나가 어머니를 데려가 하룻밤 재우고 돌려보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해서 먼저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살았던 주인공.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매일 밤. 술에 취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사느냐? 돈 좀 달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똑같은 말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주인공도 인정합니다.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빌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주인공 사이에 이런 갈등 상황이 누나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신혼 미상의 남자 셋이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목적지도 설명도 없었어요. 팔을 붙잡혀 끌려나갔죠. 주인공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동네의 가로등은 낯설 만큼 밝았고 차 안의 공기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차 안에서 주인공은 계속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때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정신병자로 내몰린 것을 말입니다. 본 적 없는 의사가 몇 마디 묻더니 곧장 판정을 내렸습니다. 격리실. 쇠붙이가 달린 좁은 문이 열리고 주인공은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항의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문이 닫혔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주인공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주인공은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 감각은 금세 망가졌어요. 형광등은 낮과 밤의 차이를 지워냈고 고무 매트 냄새가 하루를 덮었습니다. 벽시계는 달팽이처럼 느렸고 벽 너머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가끔 들렸죠. 간호사들은 바빴고 주인공은 고요했습니다. 처음 본 의사는 다음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주인공을 한 명의 환자로만 볼 뿐 그의 사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정신병원 격리실에 갇힌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주인공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손은 떨렸어요. 어머니도 이 상황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 팔았다. 5천만 원 줄 테니 따로 살자. 담담하게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처럼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정작 그 돈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공기처럼 희미해졌고 주인공은 독방의 냄새 속에서 다시 밤을 맞았어요. 어머니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주인공은 정신병원 격리실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퇴원 수속을 하러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매점 좀 다녀올게. 잠시 후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울면서 사라졌습니다. 2016년 9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죠. 그날 이후 어머니의 번호는 바뀌었습니다. 집은 사라졌고 주인공의 방에 있던 사진 5종이 모든 흔적들도 함께 없어졌어요. 30년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남은 건 차 한 대뿐이었어요. 그나마 차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죠. 차 안에서 며칠을 잤습니다.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문을 열 때마다 뭔가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남아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문틈으로 들어오던 먼지조차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날렸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인공은 기다렸습니다. 5년을 기다렸어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년 동안을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겠지. 연락 오겠지. 내일 모레. 다음 주. 이런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손이 핸드폰을 잡는 버릇이 생겼고 새벽마다 알림 의미 없는 핸드폰을 귀에 대보곤 했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삶은 미루어진 약속 같았어요. 매일매일 기다리는 삶. 어머니가 언젠가는 연락할 거라는 희망으로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1825일입니다. 매일매일 핸드폰을 확인하고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매일 반복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한 번도 연락 없던 친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죠. 보고 싶다. 밥 먹자. 주인공은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에 기대했을 것입니다. 상 위에 밥이 놓였어요. 그런데 밥보다 먼저 나온 건 유산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죠. 누나는 바쁘다며 주인공을 내려보내라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유산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데려간 건 자신을 멀리 치우는 일이었구나. 할아버지 유산 이야기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의심은 오래된 정적 위에 정확한 형태로 앉았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갭 투자를 위한 주소 이전, 운전면허 취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어머니의 실종, 그리고 유산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누나는 처음부터 주인공을 제거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소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신병원 입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산에서 배제시키는 것까지 말입니다.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누나는 동생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의 계획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한 돈도 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죠.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5년 동안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락할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돈을 줄 생각도 없었죠. 모든 것이 주인공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인공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5년간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다는 사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현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이때 주인공의 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월은 몸부터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일까요? 주인공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바닥으로 푹 꺼지는 순간. 심장이 자신을 놓아버리는 느낌.
응급실의 천장은 언제나 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눈도 무너졌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병원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안압은 오히려 40을 넘어 올라갔어요. 정상 안압이 10에서 21인데 40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통증이 굵은 모처럼 눈 속에 박혔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더 굵은 관지름 1mm 짜리를 삽입하는 큰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재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통증은 조금 줄었으나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실명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만으로 방을 더듬습니다. 벽에 모서리, 문에 손잡이, 컵에 입구.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 얼굴을 못 본 채로 갈지도 모르겠구나.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어머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든 재판장에 누나와 어머니를 세워야 해요. 그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누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머니가 뭐라고 답하는지 그 말을 자신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위해서. 기록은 진실로 가는 가장 최소한의 길이니까요. 법정에서만이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하던 5천만 원. 그 돈이 지금 와서 지급된다 한들 자신의 삶의 보상으로 계산하지 못해요. 차라리 그 돈이 실제로 있다면 모두 기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대면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미뤄진 대면을 원하는 것이죠. 판사 앞에서 누나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동생을 지키려고 데려갔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라도 좋으니 자신의 귀에 들어오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정은 감정의 결투장이 아닙니다. 사실의 무대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해야 하는 곳이죠. 전입신고의 경위, 통지 불수령의 결과, 정신병원 입원의 절차, 정보 공개 금지의 신청 주체, 집 처분의 결정권자, 유산 배분의 흐름. 이 항목들만 제대로 밝혀져도 자신의 삶을 낯설게 해온 긴 공백들과 작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들만 밝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구합니다. 고소장 작성의 손길, 자료 정리의 손길, 절차 안내의 손길. 필요하다면 비용도 감수하겠다고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자신의 말이 마침내 기록의 형식으로 세상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의심을 형태로 만들려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각들을 모았어요. 행정재판 기록, 주소 이전의 흔적, 면허 취소 통지 불수령 사유, 정보 공개 금지 신청의 존재, 바뀐 번호, 사라진 집, 수첩의 날짜를 정리하고 사건을 선분으로 그렸습니다. 선과 선은 만나고 어떤 선은 끝이 없었어요. 공백의 구간들에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누나는 왜 내 전입을 임의로 옮겼을까? 왜 통지서는 내 손에 오지 않았을까? 왜 그날 남자 셋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 왜 정신병원의 문이 나보다 먼저 닫혔을까? 왜 어머니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을까? 왜 번호를 바꾸고 사라져야 했을까?
기록에 뼈대가 세워질수록 주인공은 더 조용해졌어요. 분노는 소모가 빨랐습니다. 대신 정리는 오래 갔어요. 다시 읽고 묻고 줄을 그었습니다. 혼자 파악한 결론은 하나였어요. 누나는 어머니를 앞세워 움직였고 주인공은 그 동선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이 과정의 윤활유였어요. 무엇이든 미끄러지게 하는 그러면서 책임을 희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도 완벽한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술 취한 어머니가 밤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주인공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습니다. 밀쳐낸 적이 있었어요. 경찰을 부를 만큼 말과 말이 날카롭게 부딪힌 날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인공은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야만 다른 것들을 제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요. 법이 있다면 그 법 앞에서 주인공도 자신의 몫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질수록 주인공의 의지는 더 확고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거의 보이지 않았고 왼쪽 눈마저 흐려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의사의 경고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는 일이었죠. 자신의 눈으로 누나와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을 뻗어 사물의 윤곽을 확인했어요. 컵의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문의 위치는 어디인지. 조금씩 더 흐려지는 세상 속에서 주인공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면.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인공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책임을 흐리고 피가 섞였으니까라는 말이 상처를 익명으로 만든다고요. 주인공은 그 말들 위에서 한참 동안 떠다녔습니다. 이제는 내려오려 해요. 땅 위에서 이름을 부르고 날짜를 말하고 서명을 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어머니. 2016년 9월에 매점 앞에서 당신은 울면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당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왼쪽 눈으로 세상을 더듬습니다. 그래서 더 급해졌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법정에서라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그날의 선택을 듣고 싶어요. 미안하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의 목소리로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나. 당신이 내 주소를 옮기고 내 통지서를 가리고 내 면허를 끊게 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었나요? 당신의 투자였나요? 당신의 불안이었나요? 정신병원의 문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내가 울렁이는 독방의 공기 속에서 하루를 건너는 동안 당신은 어떤 문서를 제출했나요? 이제 법정에서 말해달라. 나도 내 몫을 말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도 함께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판사님. 저는 범죄 경력도 없고 법도 모릅니다. 때로는 살아남는데 급급했고 기록을 남기는 법을 뒤늦게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삶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의 순서대로 말하려 합니다. 허위라면 처벌받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못한 일들은 그 죄 역시 피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번만은 제 삶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의 모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렀는지, 누가 발을 들여놓았는지, 어떤 문서가 열리고 닫혔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지만 되찾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부르는 것, 묻는 것, 기록하는 것. 그래서 주인공은 부르고 묻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오늘의 날짜로, 눈이 아직 남은 쪽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정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주인공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넉넉하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빌려 읽었습니다. 왼쪽 눈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민법과 형법의 조항들을 공부했어요. 주민등록 불법 이전에 관한 판례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강제 입원의 절차와 요건들, 보호자의 역할과 의무들, 환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들, 모든 것이 낯선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사례들을 검색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법정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했거든요. 감정이 아닌 사실들로만 구성해야 했어요.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모든 것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했습니다. 초안을 쓰고 고치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종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원에 제출했죠.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주인공은 조금 안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었어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까지 주인공은 매일 증거들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서 재판장에서 할 말들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돈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재판 전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8년 만에 누나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환장은 발송된 상태였어요. 왼쪽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까? 아니면 새로 시작될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주인공은 일어나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8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8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길. 주인공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법정문 앞에 서서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보호 아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지고 주인공이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그 오해의 대가 또한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주인공이 지어진 자리에 누군가의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은 법이 허락한 방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주인공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실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과하려는 마음으로. 법정에서는 오직 사실만이 중요하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주인공은 자리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년 만에 마주하게 될 가족들을 기다리며 법정 문을 바라봤죠. 그런데 누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만 출석했습니다. 주인공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은 일어났어요. 왼쪽 눈으로 판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예,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준비해온 이야기를 30년간의 어머니 술주정부터 시작해서 누나의 주소 이전, 운전면허 취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어머니의 실종, 5년간의 기다림, 유산 배제, 그리고 악화된 건강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으로 구성해서 말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저는 돈을 달라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었는지 계획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행정재판 기록, 주소 이전 관련 서류들, 정신병원 입원 기록, 면허 취소 통지서. 모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주민등록 이전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계속되었어요. 누나와 어머니는 끝까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입장이 전달되었어요.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모든 것은 원고의 복지를 위한 선의의 조치였습니다. 주인공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선의의 조치라고 하는군요.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것이 선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주인공은 말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밀쳐낸 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정신병원에서 나온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연락도 받지 못했고 약속받은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살아왔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거든요. 법정에서라도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합니다. 재판부는 누나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어요. 주인공이 당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주인공은 법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내린 판결이었어요. 누나와 어머니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법정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받은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인공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8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 주인공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혼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주인공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왼쪽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흐릿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8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주인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8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주인공은 잠시 침묵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어요. 천천히 해요. 어머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아들아. 전화를 끊고 주인공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흐릿한 세상이었지만 조금은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30년의 술밤. 3번의 파란 불빛. 한 달의 독방. 2016년 9월의 끊김. 5년의 기다림. 오른쪽 눈의 실명. 남은 한쪽 눈. 그 모든 것을 들고 그는 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지우던 세계에서 자신을 다시 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설령 끝내 어머니 얼굴을 또 못 본다 해도 자신의 삶을 기록했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을 버틸 것입니다. 기록은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이름을 지워버린 자리에도 다시 이름이 자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8년 만의 연락. 8년 만의 사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주인공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끝났어요. 비록 시력은 잃어가고 있지만 마음의 시야는 오히려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워버린 충격적인 실화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이 법정에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마침내 어머니로부터 사과도 받았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말이었어요. 이런 실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표시도 꾹 눌러서 새로운 영상 알림을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